안녕하세요. 어쩌다 보니 회랑학파에 뽑혀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 박정열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다뤄보고자 하는 거는 제가 회랑학파 철학 수업을 통해서 배운 것과 그것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비트코인과 비트모빅의 상대적 우위에 관한 것인데요. 이거를 사실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룰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이걸 막상 사실 제가 투머치 토커예요. 저랑 이제 좀 친한 친구분한테 사람들은 이제 제가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박찬호 이렇게 딱 하다 보면은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이제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낯이 좀 아직 안 익숙한 분들한테는 되게 말수가 적은데, 낯이 좀 익혔다 싶으면 갑자기 투머치 토커가 되는 사람이어가지고, 제가 좀 이거 내용을 준비하다 보니까는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가지고, 줄인다고 했는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과 이 내용을 꼭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았으니까요. 한번 오늘 같이 강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유의사항으로 좀 부탁드릴 건 뭐냐면은 제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뭔가 연당 같은 데 서가지고 이렇게 해본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낯설고 이럴 텐데 이렇게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이게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말하고자 하는 거를 그냥 영상 하나로 딱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이게 짐작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을 한번 좀 풀어나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 소개부터 좀 먼저 하면 저는 취미생활이 딱 두 개입니다. 책 읽기하고 음악 듣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2011년도 5월 22일 날 임재범이 나는 가수다에 나왔을 때 친구여 부를 때 여기에 완전 꽂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여기 임재범한테 그 목소리에 완전 꽂혀가지고 그때부터 제 취미생활과 모든 것이 거의 제 본 직업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음악을 조금 더 좋은 음질로 들을 수 있을까로 꽂히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임재범의 목소리와 아니면 그때 나가서 나왔던 여러 가수들의 목소리를 제가 어떻게 현장에는 비록 못 갔지만은 조금 더 잘 들을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오태민 작가님이 여러분들께 금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금괴로서도 쓰고 돈으로서도 쓰고 여러 가지 아니면 휴대폰 내 PCB 기판에 들어가는 금 가치도 설명하는데 또 하나의 금의 가치를 금이 사용되는 곳을 알려드리면은 여러분들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깃줄에 쓰여요, 금이. 근데 이게 좀 쓰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이게 얼마인지 한번 추측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금으로 만든 전깃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디오 기기에서 쓰이는. 네, 거의 1,000만 원 단위가 기본적으로 넘습니다. 요즘에는 억 단위 넘는 것도 나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근데 저런 것까지는 살 여력이 안 돼가지고 저는 오디오를 좀 좋은 기기 사서 음악을 좀 좋은 걸 듣기 위해서 돈 벌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약간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그 당시 들었던 것과 관심을 가지게 돼서 저는 약간 오 작가님하고 좀 불순한 계기로 좀 비트코인에 좀 입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디오를 하면서 좀 꽂혀있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케이블에 따라 가지고 소리가 변한다고 이런 질문하고 또 이제 LP판을 들으시는 분들하고 그냥 컴퓨터로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하고 차이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저는 이제 꽂히면은 꽂힌 곳에 계속 알아보는 편이라 가지고 이걸 좀 파고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케이블에 따라서 소리가 변한다고 하면은 이제 제가 기존에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물리학을 통해서, 물리 시간에 배웠던 전기 전자가 사실은 잘못된 내용이었던 걸 알고 되고, 거기서 이제 전기라는 현상이 사실은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과 관련됐다는 걸 알게 되고, 두 번째로 LP와 이제 PC로 하는 디지털 소스기를 차이점을 공부하다 보니까 양자화라는 것과 정보 통신 이론과 연결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요, KBS 공영방송 음악 PD로 활동하시는 분의 거실 사진인데요. 제가 이제 오디오 생활하면서 굉장히 부러워했던 분이에요. 양옆에 보면은 LP판이 엄청 많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거실을 이렇게 그냥 음악하는 공간, 음악을 듣는 공간으로 이렇게 참 꾸며놨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러웠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도 나중에 돈 많이 벌면은, 와, 이렇게 음악 듣고 싶다, 이렇게 좀 꿈을 가졌었는데, 그분의 그 뒷좌석에 가서 기기들을 보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케이블들이 꽂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뭣도 모르고 이게 뭐 이런 것까지 꽂을 필요가 있나요? 하는데 사실 KBS 공영방송 음악 PD 하시는 분이니까는 저한테 뭐 이렇게 확답은 안 주시고 그냥 언젠가 알게 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만 그냥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에 배웠던 전기 전자에 관한 내용이 사실은 좀 굉장히 단순화된 모델에 불구하고 조금 정확히 말하면 사실상 거의 거짓에 가깝고 정확히 이해하려면은 양자역학과 필드라고 하는 장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전기 전자 현상을 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아까 말했듯이 특수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과 이론과 연결이 되고요. 요게 아까 이제 케이블 아까 보여드렸던 금으로 만든 케이블인데 왼편에 있는 금으로 만든 케이블은 소비자가가 3천만 원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5천만 원. 그 사이가 왔다 갔다 하고요. 대조군으로서 옆에 있는 걸 보여드리는데 이게 3,000원짜리 그냥 일반 뭐 다이소 같은 데서 가면 판매하는 그 케이블인데요. 가격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3,000원짜리 오디오 그냥 3,000원짜리 그냥 일반 그냥 오디오 하는 사람들은 그냥 막선이라고 부르는데 막선하고 3천만 원이 넘는 금으로 만든 이제 케이블인데 이런 게 이제 금의 역할 중에서 하나 있어가지고 좀 장난스럽게 넣어봤는데 전기라는 게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배우냐면요. 전기줄 내에서 전자가 어떤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배우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파란색들이 전자이고 금색으로 나온 게 사실상 원자 핵은 아니고요. 전자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파란색이 자유전자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냥 양전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저희가 이제 그냥 배울 때는 어떻게 고등학교 때 쉽게 가르쳐 주냐면은 그냥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알려주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틀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틀린 내용이냐면은 원자 핵에 사실은 전자가 잡혀있기 때문에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한다는 도체의 개념은 사실상 양자역학의 설명 없이는 불가능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도체를 구성하고 있는 분자의 이제 자유전자들은 다른 원자에 있는 자유전자들하고 양자 중첩 상태를 취하고 있어서 이제 서로 공유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비도체에서는 그렇고 도체에서는 자유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이유는 도체 내에 있는 전자들이 다 같이 중첩으로 묶여 있다가 어떤 전기장인데 전기장이 가해지면은 그 전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자유전자가 이동하는데 이때 여기가 핵심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전자는 아날로그적인 이동을 하지 않고 디지털적인 순간이동, 즉 양자 도양을 통해서 궤도와 위치를 변경한다고 제가 지금 적어놨는데요. 회랑학파 수업 첫 번째 날에 어떤 말씀을 이제 오 작가님이 해주셨냐면은 제논의 역설하고 그 다음에 무슨 역설이 제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세 개가 연속적인 게 아니라는 거를 저희한테 일단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철학이 이제 그리스 철학 처음에 시작하면서 한 게 쪼개다 보면은 그 쪼갠 거 안에 어떤 한 단위체가 이제 있게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또 연속적으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연속적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거짓에 가깝다고 이제 알려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때 오디오 하면서 전기 전자를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파악한 내용하고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래서 그때 저는 회랑학파 첫 번째 수업 시간이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이게 재밌긴 했는데 그때 첫 번째 수업 날에 던져진 그 주제가 저한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숙제를 풀기 위해서 한 2주 정도 고민을 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위차가 걸려가지고 이제 자유전자가 이동하게 되는데, 전기가 이제 흐를 때 저항이 발생하는 이유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도체 내에서 100% 결맞음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도체 중에서 저항이 없는 도체라고 우리나라에서 발견했다고 굉장히 초전 도체예요. 예. 그게 사실 이 내용이거든요. 100% 결맞음이 되면은 저항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도체가 막 이동할 수 있고, 이게 조금 더 연결되면 양자 컴퓨터까지 나가게 되는데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핵심적인 내용만 이제 요약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전자는 이쪽 왼쪽 편을 보시면은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중구난방으로 막 날뛰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가 갑자기 여기 나타나고, 여기 있다가 또 여기 나타나고, 이렇게 순간 이동하는 거거든요. 한번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빨라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지점에 나타났다가 저 지점에 나타났다가 이렇게 순간 이동하고 있는 거를 이제 찍은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원소들이 원소별로 이제 전자가 이제 체외곽에서 이제 껍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나타낸 영상인데요. 이게 수소 원자이고, 헬륨 원자는 이렇게 이런 각도에서 좀 순간 이동하고,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전자가 분포하는 걸 이제 구름 같다고 해서 전자구름이라고 부르는데, 저 전자구름 내에서 전자들이 확률적으로 저렇게 엄청나게 순간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알게 되고 나니까 고등학교 때 제가 물리학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제가 진짜 자연계인데 물리학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사실 지구과학을 선택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물리학이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보통 물리 선생님들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면은 수도꼭지에 물이 통과하는 것처럼, 그렇게 물 분자가 이동하는 것처럼 도선 내에서, 도체 내에서 이제 전자들이 이동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현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전자기력에 들어가면 완전 이제 그 해석은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물리학이 너무 어려서 그냥 이러다가 수능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물리학 안 하고 지구과학으로 바꿔서 이제 수능 시험을 쳤는데, 조금 이제 그냥 약간 몇 개 영상이 있는데 사실 제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좀 줄일게요. 그래서 이게 양전자고요. 이 양전자 바깥에 자유전자가 저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양전자하고 충돌합니다. 근데 이게 충돌한다는 게 직접적으로 충돌한다는 게 아니라 전자기 쪽에서 청력에 의해 가지고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고요. 보통 초당 0.1mm 정도 이동하신다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땐 자유전자가 이렇게 이동하게 되고, 하나의 이제 원자 내에서 보면은 이렇게 양전하가 있고 자유전자, 음전하가 있는데, 이렇게 충돌하는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서 전기장이 이제 자유전자랑 실제로 반대쪽 방향으로 가속을 시킵니다. 이 화살표 방향으로 나오는 게 전기장이고요. 전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전자가 가속을 받게 됩니다. 보통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잘못된 이제 그 모델인데요. 이렇게 전자가 전기줄 내에서 이렇게 이동한다는 개념으로 보통 많이 알려주는데, 이게 사실은 되게 헷갈리게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큐브 안에 이제 구슬처럼 이제 움직인다고 이제 영상은 나왔고요. 그래서 좀 더 알아보면은 이렇게 어떤 특정한 공간 내에서 보면은 항상 음전하고 양전하는 평형을 이루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중성을 띠게 되는데요. 그게 미세하게 계속 조절이 일어나면서 자유전하가 이동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여기 이제 영상에서는 자유전하가 이렇게 이동하는 걸로 표현이 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간이동이에요. 전자가 갑자기 제가 여기 바상님인데 가서 공간에 갑자기 쑥 나타나고,
갑자기 저쪽 뒤편의 공간에서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그 아까 특수상대성 이론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줄 내에서 양전하고 음전하가 있을 때 이제 실제로 음전하가 이동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조금 더 빠르게 할게요. 사가가 양전하로 대전이 돼 있다고 하면은 이게 음전하가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자기장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사과가 이동하고 있는데 이게 사과에서 반대점 관점에서 보면 전기줄이 이동하는 게 되고 이게 우주선 관점에서 보면 이제 우주선이 움직이게 되면은 움직이는 방향으로 수축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양전하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실제로는 수축이 일어나고 반대 원리에 의해 가지고 음전하는 팽창이 일어나게 돼요. Because the entire wire is now moving to the left. They therefore get slightly stretched. 그럼 상대적으로 사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밀도가 높아진 양전하에 의해 가지고 사가는 양전하기 때문에 청력을 받게 되고 음전하는 분포도가 희소해졌기 때문에 사가를 끌어당기는 인력을 조금 더 적게 발생해 가지고 화살표의 양을 보면 청력하고 인력의 상대적인 양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사가가 만약에 움직이게 되면은 전차적으로 전기장애에서 발생된 자기장애 가지고 이게 이렇게 사가가 이동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 전자기장이라고 하는 맥스웰의 방정식을 쉽게 그림으로 이제 나타낸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전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전선에다가 그냥 건전지를 연결하면은 전기가 실제로 이동하는 것보다 먼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여기 표면에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아지는 곳이 있고 희소해지는 곳이 생겨가지고 전기장이 재배열되면서 내부에서 자유전자들이 양자 중첩 상태를 벗어나가지고 순간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상대적인 전기장의 표면 전하의 밀도에 따라서 전기장이 형성된 걸 보여준 거고 건전지를 연결하면은 표면 전하가 이렇게 분포가 된 다음에 표면 전하가 저렇게 분포가 되면 상대적으로 어떤 곳은 전하들끼리 이렇게 붙게 되고 어떤 곳은 청력을 받아서 밀어나게 돼가지고 도체 내부에는 자유전자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움직여야 하는 전기장이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전구가 이제 가열이 되고 자유전자들이 실제로 봤을 땐 겉에서 바깥에서 봤을 땐 이동하게 처럼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어떤 거냐면요. 이 자유전자가 이동해서 전구에 일을 해서 전구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노란색으로 그려놓은 화살표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포인팅 벡터라고 해가지고 에너지 장이 설정된 건데요. 이 빨간색 화살표는 전기장을 나타내는 거고 그 전기장이 이제 상대적인 전자의 움직임에 의해 가지고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이 파란색 화살표인 자기장을 형성하게 되고 이 전기장과 자기장의 효과에 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여기서 여기로 가는 어떤 에너지 장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구가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본다면은 이게 지금 굉장히 전선이 짧잖아요. 근데 이 전선을 만약에 지구부터 설치해가지고 목선까지 설치한 다음에 전기줄을 엄청 길게 한 다음에 여기 건전지를 한번 어떻게 넣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전지를 넣자마자 불이 켜질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목선까지라는 아니면 뭐 명왕선도 좋아요. 명왕선까지라고 하는 그 굉장히 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엄청 그 빛의 속도로 가더라도 명왕선까지 전기줄이 연결된 다음에 와가지고 전구가 켜질까요? 한번 대답해 보실 있는 분이 계실까요? 네,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요.
명왕성까지 만약에 전기줄을 엄청 늘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전지를 연결하자마자 전구가 켜져요.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 자유전자가 이동하는 개념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전기줄을 무한히 늘어난 정말 빛의 속도로 가도 한 몇 광년 가는 정도의 전기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전지하고 전구만 아주 좀 가까운 거리에 있어가지고 이 전기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효과 내에만 있다면은 건전지를 연결하자마자 전구가 켜집니다. 예. 이게 제가 나중에 이제 오디오 하면서 전기 공부하면서 황당했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게 오늘 이제 말을 하게 된 거고, 이게 왜 사실 이게 어떻게 전체 강의에 보면 쓸데없는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걸 굳이 넣어야 되냐면은 철학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거랑 연관이 되냐면요. 여러분들 왜 의식이 발현되냐고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란 걸 하게 되고 의식이란 거 발현되는 걸 왜 발현될까라는 거 고민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땐 이거랑 결국 연관이 돼가지고 이걸 한번 설명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좀 넣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아까 LP판하고 컴퓨터로 듣는 건데 이게 LP판을 음악 듣는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아날로그라서 굉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날로그라서 굉장하다는 거기 때문에 디지털로 아무리 어떤 걸 노력을 해봐도 아날로그 현상인 LP판의 음질이 못 따라온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또 파고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고드니까 이제 샘플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이키스 정리 아니면 푸리의 변환 또 양자화 및 정보통신 이론과 연결됐는데 이것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LP판을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날로그적인 거고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로 읽어드리는 건 이제 막 어떤 암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정보를 읽어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컴퓨터 쪽을 설명드리면은 이게 메인보드 여러분이 컴퓨터 쓰시는데 CPU가 꽂혀있고 메인보드가 있는데 이 통신망이 있는데 이 통신망을 안 쓰고 직접 CPU에다가 꽂아주면 소리가 더 좋아지는데 이게 좀 황당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게 사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 이런 걸 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제가 이제 오디오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면서 어떤 좀 많이 받았냐면요. 오 작가님이 이제 비트코인인 어떤 우리가 좀 빨리 좀 인식해야 되는 좋은 현상이다. 빨리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현상이라고 말할 때 저는 비슷한 시간대에 어떤 걸 하고 있었냐면 오디오 커뮤니티에서 여러분 디지털이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닌 것 같고 이런 현상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하는 걸 커뮤니티 활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눈 가리고 음악 맞춰가지고 이제 어떤 게 또 맞춘다 이런 거 테스트까지 막 유명한 교수님하고 막 논쟁하다가 막 실험을 설계했는데 그 유명한 교수님이 안 한다 그래가지고 무산된 적도 있고 이런데 그러다가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유를 찾다 보니까 이런 걸 점점 알아가게 된 건데요. 그래서 이거는 요즘 엔비디아 주식이 핫한데 이게 엔비디아 GPU의 모델인데 굉장히 좀 발달한다고 하는데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고점 찍었다는 사람도 많고 이제는 AI 시대에 오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가 정말 엄청나게 애플을 꺾고 더 세계 1위 기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근데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GPU 핵심 설계가 여기가 이제 GPU고 여기 NVL이라고 적어 놓은 게 이 GPU들끼리의 통신 선로예요. 근데 이 GPU 성능이 정말 많이 발달하고 있는데 이 두 개를 연결해주는 연결 통로는 많이 지체가 되고 있어가지고 여기 그래프를 보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된 게 엔비디아의 칩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성능의 발전 속도인데 정말 기하급수로 엄청 빨리 늘고 있는데 이 두 칩 사이를 연결해주는 여기서 병력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연결해주는 통로가 이 NVLink라고 이 전송 성능인데 여기서 병력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성능은 이 파란색 정도밖에 못 나와요. 근데 시장에서는 AI 세상에 오나 보다 이래가지고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제 투자한 사람들은 관심표가 이렇게 보라색처럼 하늘을 지금 뚫고 나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조금씩 이제 시장에서 엔비디아 주식이 조정을 받기 시작했는데 저게 이제 현재 AI 상황 또 엔비디아가 처한 상황으로 보이고 이걸 왜 설명드렸냐면은 비슷한 게 이제 조금 이따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게 아까 샘플링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건 이제 좀 중요한 건데 풀이의 변환인데요. 금융 부문에서 이제 풀이의 모델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또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오디오 쪽 접하면서 처음 알게 돼가지고 적어놨고, 요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LP 판 위에서 LP 침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 현상을 이제 읽어드리는 현상을 이제 현미경으로 관찰하면서 찍어 놓은 건데요. 이게 제가 그때 이제 오디오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면서 적어 놓은 글인데,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LP는 실질적인 해상도가 11비트고 CD는 실질적인 해상 비트가 15비트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CD가 더 음질이 좋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CD보다 LP의 음질을 더 좋게 느낄까라는 거에 대해서 아까 이제 여기 써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적어놓은 거 보면은 분자들 간에 맞물리는 단차가 분자 수준이기 때문에 현실 세계의 감각으로는 인지하기 힘든 작은 수준이고, LP는 이런 분자 간에 맞물리는 단차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적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써가는데,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저렇게 이제 읽어낼 때 오차가 엄청 큰데도 불구하고 다른 현상이 있어서 음질이 더 좋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걸 적어 놓은 건데, 그걸 이제 파고들다 보니까 이제 클로드 세넌이라는 이 사람이 쓴 게 이 책인데, 이 책은 안 읽고 그냥 인터넷상으로 찾아가지고 파고 들어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통신 시스템을 설계하는 일반적인 방법론이 있을까? 또는 공통의 정보 통화가 있나요? 또는 소통할 수 있는 속도의 제한이 있을까요? 아까 엔비디아의 NV링크에서 나오는 게 이 내용에 관한 거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이제 셰논이 이제 고민하니까 이제 커뮤니케이션 아키텍처라고 하는 통신 이론이 나온 거게 된 거고요. 이제 통신의 이제 수학적인 이론은 어떤 거냐면,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를 그대로 전송하게 되면은 용량 문제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는 변환을 시키거나 암호화를 시키는 거고, 그게 이제 인코더라고 하고, 이게 통신 선로를 따라서 뭐 채널이라고 적혀 있는데, 아니면 뭐 우리가 LP로 하든 아니면은 뭐 DVD, 블루레이를 하든 이런 저장 매체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해석해내고 그 해석된 거를 출력값을 이제 오디오로 신호로 전환시키게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오디오뿐만 아니라 컴퓨터의 기본적인 통신 원리도 똑같아요. 어떤 정보가 있으면은 인코딩을 하고 어떤 매체에 넣은 다음에 아니면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연결된 네트워크망에 올리고, 그게 이제 우리가 받아가지고 디코딩을 한 다음에 우리가 뭐 컴퓨터 화면을 본다든지 이런 건데, 이 과정에서 노이즈가 끼게 되거든요. 근데 이 노이즈가 처리를 사실은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LP보다 컴퓨터로 듣는 음질이 사실은 안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노이즈라는 게 어떻게 처리하려고 보면은, 예를 들면 이게 제가 아는 분의 이제 오디오 시스템인데, 이분도 너무 부러워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거 드리는데 얼마일 것 같으세요? 네, 10억 넘습니다. 네, 이 오디오 시스템만 하는 게 10억인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 노이즈를 사람의 귀가 듣는 거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엄청난 정도의 비용 상승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비용 상승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제조회사들이 만들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뭐 핸드폰을 쓰실 때 아이폰을 사서 쓰고 있는데, 갤럭시를 쓰고 있는데, 그 핸드폰이 어느 순간 쓰다 보면은 뭔가 좀 이상하게 작동하는 것 같고, 뭔가 제조사가 뭐 이렇게 맞춰놓은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내가 뭔가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쓰고 나면 바꿔야 될 내가 시점이 오게 된 것 같고 느끼는 것처럼, 그게 왜냐면은 정말 엄청나게 정밀도로 핸드폰 같이 이제 대량으로 찍어내는 제품을 만들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오디오 같은 제품은 만약 불편하게 느껴지는 음질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만약에 노이즈를 줄이려고 하면은,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일반적인 전자제품을 만드는 품질보다 한 1억 배에 달하는 정도의 수준보다 높은 제조 편차를 줄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상승이 막대하게 좀 동반이 되는 건데요. 이건 좀 어려운 넘어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정보이론이 세넌이 했다고 말했는데, 근데 정보이론이라는 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두 가지 점을 이제 좀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커뮤니케이션, 전송, 그리고 중복, 그리고 믿을 만한 복제를 어떤 모든 시간대와 공간대에 걸쳐 측정하고 이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소음에 묻혀서 보이지 않는 현실을 여러 차원의 암호를 풀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는 측면이 좀 있어요. 이걸 이제 뭐 복제기계 측면, 진리기계 측면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적용했냐면요.
제가 주식 투자하고 선물 투자하고 이런 데 이제 적용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주식 같은 거 투자할 때 뭐 여러 가지 저는 이제 제일 참고를 먼저 한 게 네이버 증권이었거든요. 그전엔 약간 팍스넷도 있었는데 거기서 막 여러 유저들이 막 써내는 어떤 내용들이 별로 되게 막 어떤 곳에서 뭐 공시도 하고 어떤 기업이 뭐 한다다 이랬는데 제가 좀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떤 걸 사기 당했냐면은 코오롱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주식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인보사라고 하는 류마티성 관절염 치료제를 이제 자기네들이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냥 간단하게 그냥 논문 살펴보고 이러니까 이거 될 것 같다 이래가지고 투자했는데 설명회도 갔는데 그 코오롱 그 사장님이 사기친 거였어요. 나중에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황당했는데 그게 제가 한 두 번 정도의 주식 투자 두 번째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코오롱이라고 하는 대기업이 이런 거를 공시하는 데 있어서 사기를 치네라고 하는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코오롱이라고 하는 대기업은 적어도 공시 자료를 낼 때는 사기를 안 칠 거라는 가정하에서 그럼 그 공시 자료를 맞고 이런 거 한다는 게 맞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래 투자해 볼 만하겠다 이래서 아주 그냥 쉬운 생각으로 투자를 했는데 그냥 거기 들어갔던 망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과연 일반적인 그냥 개인으로서 공시 자료라든지 아니면 뭐 투자에 있어서 접근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내가 그 치과 의사 생활을 하면서 한정적인 시간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걸 투자해가지고 정말 유의미하게 내가 어떤 신호를 찾아낼 수 있을까라는 게 있어서 제가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 소음들이 있는데 그 소음들에서 묻혀있는 진짜 신호를 찾고 싶다. 이게 제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진짜 신호를 알게 된다면은 제가 뭐 어떤 뭐 주식 투자를 하든 아니면 뭐 어떤 걸 하든지 간에 굉장히 이제 좀 성공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이제 접한 게 엘리엇 파동 이론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엘리엇 파동이던 여러분들이 뭐 혹시 접해본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냥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엘리엇 파동에 그냥 사람들이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1파, 2파, 3파, 4파, 5파로 가고 A, B, C로 떨어진다는 건데 이게 핵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냥 파고 들어보니까는 어떤 개념이 핵심인 거냐면은 이 전체 파동 내에 어떤 부분적인 파동이 전체 파동의 모습을 재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거냐면은 얘네가 있지도 않은데 먼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얘네가 먼저 생겨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점점 되면서 얘네 모습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발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엇 파동을 보통 인터넷 보면 1, 2, 3, 4, 5파 해가지고 또 조정파는 ABC 이렇게 많이 알려주는데 제가 그냥 안 맞아요. 그냥 임의적인 해석이어가지고 너무 그냥 시간 쏟을 필요 없을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걸 생각했냐면은 결정되지 않은 프랙탈 모델로 이제 그 주가라든지 다른 것들을 이제 파악했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이상한 영상 하나 보여드렸던 게 나온 게 이거예요. 셀프 레퍼런스. 그러니까 자기 참조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게 이 개념인데요. 여기 어떤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도 이렇게 큰 결과를 나타내기 전에는 어떠냐면 자그마한 새싹에서부터 이렇게 자라나와가지고 있을 텐데 처음에는 이런 조그만 새싹이 있었는데 그 위에 줄기가 이렇게 퍼져나가고 그 퍼져나간 줄기에서 또 퍼져나가고 여기서도 또 퍼져나가고 그러니까 어떤 최소한 단위가 있는데 그 최소한 단위로부터 점점 확대 생산을 해나가면서 모양을 만들어내는데 그 만들어낸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제 경험도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이 셀프 레퍼런스, 자기 참조적 모델로서의 V 결정형 프랙탈 구조를 이게 오늘 사실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인데 사실 가격의 변화는 굉장히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자기 심리 반영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예측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 가격의 변화 그래프조차도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 참조적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징, 패턴 같은 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좀 그냥 계속 보다 보니까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하루 동안의 상태 변화와 한 달 동안의 상태 변화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좀 같은 정도의 복잡한 모양으로 변화하고 있고 시간의 단위가 달라져도 변화 상태가 유사하다는 것은 가격 변동이 시간에 관해서 프랙탈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게 핵심적인 건데 그래서 이 프랙탈 구조를 발견함으로써 이 세상이 사실 언뜻 봤을 때는 엄청난 카오스 상태인데
그 카오스 상태에서 어떠한 규칙을 발견하고 또 이를 통해서 예측 가능한 구조와 패턴을 찾으려는 노력을 제가 이제 시도를 한 거죠. 왜? 좋은 음악 듣고 싶다. 오디오 좀 좋은 거 사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상관성과 편차를 민감하게 인식한 작업, 이를 통해서 이제 신호의 증폭을 예상하려고 한 거고.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그냥 이 슬라이드를 강의 자료를 만들려고 한 게 이제 3월 한 중순 정도부터 만들었는데 그냥 이렇게 문득 만들고 있다 보니까는 그냥 비트코인 그래프거든요. 근데 이게 15분 시간 단위로 나오는 거고 이건 하루 단위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문득 가만히 그냥 제가 뭐 어떤 강의 때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비트코인 차트도 그냥 멍하니 보고 있는데 이게 한 이쯤 만들어지다 보니까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사실 이런 것도 보는데 봤을 때 여기가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슷하게 모양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한 요 시점까지의 모양하고 여기에서부터 이 시점까지의 모양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하기에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이렇게 진행돼 가지고 지금 이때가 3월 25일이었으니까 3월 25일 10시 정도에 한 이런 모양이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는 일봉에서 보인 하루짜리에서 보이는 모습이 이 15분 봉에서 보이는 것처럼 옆으로 이렇게 모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약간 이제 움직여서 오늘 이제 비트코인 그래프를 제가 아까 잠깐 띄웠는데 이게 일봉이거든요. 이게 오늘 비트코인 모습인데 제가 예상했던 거 그냥 맘대로 그냥 그렸던 건 이렇게 노란색 따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그려놨는데 그냥 저는 이제 오늘 분기점이라고 보는데 오늘에서 만약에 이렇게 깨지면은 조금 조정이 더 올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오늘 조정이 안 오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점인데 이게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시간 단위가 달라져도 변화 상태가 유사하다는 것은 가격 변동이 이게 사실은 가격 변동이라고 적어놨지만 어떤 것도 돼요. 시간에 관해서 프랙탈적인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가격 변동이 아니라 어떤 게 있냐면은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 그 군사 기업에 관해서 그 약간 AR을 써가지고 군사 자문해주는 기관이 있어요. 팔란티어가 이제 군사적으로 미 정부에 이제 오사마 빈 라덴 잡을 때 이제 그 어떤 신호가 포착되었는데 그 포착된 거를 이제 확인해 보니까는 이 지점에 오사마 빈 라덴이 그 파키스탄 어떤 지점에서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미국 미군에서 체크해봤는데 실제로 거기 오사마 빈 라덴이 있어서 오사마 빈 라덴을 죽였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하고 있는 개념이 사실 이 개념에 좀 가깝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냥 가격 변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어떤 것도 돼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이제 동일한 시간대 3월 25일 그때 10시 정도였는데 그때 모빅 가격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김상한 감독관님께서 저한테 그냥 보내주신 게 있어가지고 그냥 봤는데 이렇게 보여가지고 저는 그래서 사실 이때 사실 아까 저는 이제 보조지표도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움직이길래 자기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돼서 이게 한 단위가 또 되고 이게 확장돼가지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오르겠구나라고 판단해가지고 사실 부모님한테 이때 사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더 그전에도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사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곁단 설득이 돼가지고 부모님께서 사셨는데 그래서 지금 비트 모빅 가격이 거의 90만 원 넘게 이제 올랐다가 조금 조정돼서 한 80만 원 정도가 아닌가 지금 보는데 지금 현재 수준은 그래서 제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제 투자에 있어서 시간 지평을 너무 짧게 잡게 돼가지고 막 단타 치는 건 안 좋다는 걸 이제 느꼈고 단타 치지 말고 큰 시간의 프레임으로 나와서 보는 게 유리하다는, 저한테 이제 유리하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게 이제 양자역학적인 관점하고 좀 연관이 되는데 양자역학 쪽에서 너무 막 세세한 걸 들여다보려면은 아까 전자가 제가 순간이동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순간이동하는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데 시간의 범위를 좀 넓게 보거나 아니면은 공간의 범위를 좀 넓게 확대해가지고 보면은 그래도 좀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을 좀 적어 놓은 거고요. 이게 제가 회랑학파 시험 봤을 때 이 문제 보고 되게 당황했어요.
왜냐면 저는 사실 작년 10월 달에 이제 이 비트모빅이라는 걸 아내랑 이제 일본 여행 갔다가 메타버스와 돈의 미래라는 책을 읽게 되면서 이제 여행 갔을 때 그냥 한번 쉽게 읽어보려고 책 얇길래 그냥 가져갔다가 그때 읽어보고 이제 우와 뿅 가가지고 그때 이제 아내한테 뭐라고 하냐면 메타버스와 돈의 미래를 야 고나 이거 내가 이 책 읽어봤을 때는 이 책은 20세기를 관통하고 21세기를 연결하는 책이야. 너도 이거 꼭 읽어봐.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제가 다 읽은 다음에 제 아내한테 주고 이제 그 아내도 이제 그때 조금 시간 내가지고 여행 틈틈이 읽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테버스 그런 유튜브 채널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냥 메타버스와 돈의 미래라는 책도 이제 다른 분들은 메타버스와 돈의 미래가 거기 내부에 있는 그 모빅 그 종이지갑 때문에 한창 수집하려고 유명했는데 저는 그걸로 알게 된 게 아니라 그냥 그 전에 달러와 지정학에 대해서 책을 읽었는데, 책이 너무 제가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주제에서 재밌게 읽었는데, 같은 저자가 이 책 또 썼다길래, 메타버스와 돈의 미래를 그때 신품이 없어가지고 중고로 그냥 알라딘에서 사가지고, 여행 갈 때, 얇으니까는 좀 쉽게 읽어야지 이 생각해가지고 가서 읽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베이지안 추론이라고 하는 걸 사실 저는 접한 적이 없었는데, 이거를 시험 보면서 처음 접했어요. 회랑학과 시험 볼 때.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베이지안 추론이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 들어봐가지고 굉장히 시험 문제로 나왔을 때 당황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이제 제가 이제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웬만한 건 다 나온 개념이어가지고 그냥 이제 시험 문제 썼는데, 이건 아예 단어 자체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오테버스나 아니면 지혜좋고 채널에서 영상을 보다 보니까, 작가님이 되게 많이 설명하셨던 개념이라고 이제 알게 됐는데, 근데 저는 사실은 작년 10월에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전에 있던 그 유튜브 영상을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열심히 시간 틈틈이 날 때마다 보고 있는데, 오테버스 영상하고 지혜좋고 영상 아직 3분의 1도 아직 못 봤어요. 그냥 뒤따라가고 있는 건데, 근데 이 베이지안 추론이 사실은 어떤 거냐면은, 제가 이제 이 비트모빅 또는 비트코인이 있어서 제가 비트코인 이런 투자를 시작한 게 한 알게 된 건 한 14년 정도였고, 실제로 투자를 시작한 건 아까 그 코오롱한테 너무 사기 먹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나 다시는 한국 주식 안 해 이러면서 한국 주식 안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쪽으로 알아보게 된 건데,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이제 알아보면서 접한 내용하고 사실 같은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말하면은, 베이지안 추론인 것은 어떤 거냐면은, 아주 쉽게 말하면은 정사각형이 있는데, 이 정사각형이 한 가로의 길이를 1이라고 보고 세로의 길이를 1이라고 보면은, 어떤 사람이 발렌타인데이 때 어떤 여성분한테 초콜릿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날 좋아할 확률은 얼마일까? 안 좋아하는 확률은 얼마일까? 이거를 가로 쪽에다가 나를 좋아하니까는 0.5, 그리고 좋아하지 않는다면은 0.5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확률을 정한 다음에 이 가로의 길이가 1로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랬을 때 이제 좋아하는 상태에서 초콜릿을 줄 확률을 임의로 가정해가지고 0.4, 또 좋아하는데 초콜릿을 안 줄 확률을 0.6 이렇게 판단하고, 또 반대편도 똑같이 이제 설정해서, 이게 1 곱하기 1이라는 정사각형이 중요한데, 다 확률을 각각 곱해가지고 설정한 다음에 이거를 분모로 하는 어떤 값을 분자로 내는 게 베이지안 정리거든요. 근데 추론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그러니까 임의의 가정을 한 다음에 그 가정을 바탕으로 항상 이렇게 수정해 나가면 되는 과정인데, 요게 사실은 제가 이제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뭐 주식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저는 사실 선물 옵션도 다 해봤거든요. 근데 선물 옵션을 해보면서 그냥 제가 그 원리는 모르지만 그냥 늘상 하던 행동이 이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베이지안 추론이라는 게 뭔지라는 걸 이제 알게 회랑학과 시험 문제로서 접하고 난 다음에 또 처음 제법해보는 거니까는 집에 가서 또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어떤 게 연결이 되면은 히든 마르코프 모델이라는 게 베이지안 추론에서 결국 또 연결되는데, 이게 좀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구글이 지배하는 세상에 가까운 세상에 살고 계시잖아요. 어떤 거냐면은 내가 어떤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돈을 굳이 내지 않다고 하더라도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메일 쓰는데 혹시 돈 내세요? 아니 유튜브 영상 보는데 좀 더 빠르게 보려면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해가지고 돈을 내긴 하지만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광고 조금 보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글이 만든 세상의 체계가
사실은 이걸 기반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제일 중요하면은 과거와 현재 상태가 주어졌을 때 미래 상태의 조건부 확률 분포가 과거 상태와는 독립적으로 현재의 상태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속성을 기초로 하는 건데, 이게 좀 더 철학적으로 보면은 세상은 계층적이고 표층에서 일어나는 일은 심층의 움직임과 어떤 형태로든 연관이 되어 있다는데, 그런데 내가 굳이 심층의 움직임을 알지 않아도 표층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미래 상태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아까 그 코오롱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걸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어떤 코오롱 분석해가지고 그 인보사라고 하는 약을 어떻게 원리가 적용돼가지고 이런 엄청난 시간적인 노력을 구하지 않고 그냥 어떤 표면적에 나타나는 몇 개 현상만 가지고 심층에 있는 걸 굳이 안 알아봐도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거 되는 거라서 이게 한계이자 장점이에요. 예. 이게 좀 넘어가면은 예를 들면 날씨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도 비가 올 확률, 구름이 낄 확률, 해가 뜰 확률, 그로 인해서 내가 기분이 좋을 확률, 기분이 나쁠 확률, 기분이 좋을 확률 이랬을 때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이 내 여자친구랑 나랑 데이트를 하는데 데이트라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상대방 여자친구가 오늘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이 기분이 좋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심층적으로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고 할 때 그런 거를 약간 굳이 이 심층적인 원인 자체를 알려고 안 한다고 하더라도 표층에 드러난 것만으로도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모델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것과 저는 이제 중요시 연결된다고 보냐면은 아까 신호와 소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떤 살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저한테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정보 이론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게 정확한 신호고 어떤 게 쓸데없는 소음인지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든지 간에 이걸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정말 신호를 기반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걸까?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노이즈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걸까? 이런 거를 판단할 때 제가 그게 굳이 신호인지 노이즈인지 생각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결과에 대한 좀 확률적으로 높은 거를 이제 도출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사실은 구글 홈페이지에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구글 홈페이지에서 비트모비 이렇게 검색했을 때 구글 홈페이지가 이 세상에 많은 웹페이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비트모빅과 관련된 어떤 임의의 비트모빅 관련된 웹페이지를 검색해서 떨어주는데 그게 이 모델을 바탕으로 검색 결과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어 놓은 거는 이제 구글 세계관의 두 가지 본질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정보 이론학에 들어있는 건데 이게 좀 더 금융적으로 와가지고 어떤 거랑 연관이 되냐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는 결론적으로 어떤 걸 냈냐면요. 여러분 투자와 투기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투자해보셔서 실패하신 분, 부동산은 투자고 주식은 투기인가요?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부동산은 투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아니면 예를 들면 코인은 사기야, 투기야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라고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제가 이제 정리한 건 뭐냐면은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투자 대상이 되었던 뭐든 간에 확률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오 작가님 이제 카지노 말씀하시는데 50%를 넘는 확률적 우위를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인가. 이게 이제 확률의 우위고 내가 만약에 어떤 거에 도전을 했는데 한 60%만 성공하는 데 있어가지고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쌓아 나가면은 우리가 카지노 갔을 때 딜러가 장기적으로 고객의 돈을 가지고 가는 것처럼 나도 이제 확률적인 약간 우위를 갖는다면은 그런 장기적으로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자본의 우위는 뭐냐면요. 1,0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 버는 거하고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50% 버는 거하고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돈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쉽게 돈 버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대로 생각하냐면은 레버리지를 쓰는 것도 개념이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 현금 모은 것만 100% 가지고 부동산 사신 분 여기 계신가요? 가끔 신문에 이런 뉴스 있잖아요. 어떤 연예인 누구가 100% 현금으로 부동산 어디 구매했다. 트리마제 64억에 구매해가지고 깜짝 놀란 이런 식으로 뉴스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회는 100% 현금으로 그런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좀 드물고
보통은 이제 레버리지라고 하는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뭐 이렇게 금융에서 대출을 많이 쓰는데 그게 레버리지거든요. 근데 코인 투자할 때 레버리지 쓰는 사람들은 레버리지를 얼마 쓸까요? 보통.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은 레버리지가 너무 높아가지고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데 쓰기 때문에 문제인데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을 어떤 투기가 아니라 투자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2017년도나 2019년도, 2020년 코로나 시기에 이제 부동산 상승기가 왔는데 그때 이제 끝물에 이제 영끌해가지고 사게 되면은 정말 영끌한 사람 많아가지고 뉴스가 나왔잖아요. 최근까지. 그래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것들을 대출을 내거나 레버리지 쓰면은 결국 후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의 우위라는 건 결국 뭘 말하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 대비 적은 금액을 운용해야 사람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운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자본의 우위고 마지막으로 절제 우위는 뭐냐면은 제가 예를 들면은 아까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비트코인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상승했을 때 이제 여기가 들어가기 좋은 시점이라고 판단해서 여기서 들어가면은 만약에 이렇게 갔다가 다시 조정이 와가지고 이렇게 행보가 되면은 물리게 되니까 그런 걸 하지 말고 정말 참았다 정말 자기가 판단했을 때 제일 좋을 때만 들어가라는 게 절제우위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은 자기 확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판단이 얼마나 옳은가라고 하는 문제를 정말 자기 확신에 차가지고 할 수 있는 시기에만 투자를 하라는 건데 사실 그게 100% 하시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가능한 거를 약간 자기가 좀 더 높은 시점이 오면은 막 예를 들면 부동산을 뉴스에서 부동산이 오릅니다 이렇게 할 때 부동산 사고 부동산 값 내립니다 부동산 팔고 이러면은 누적된 슬리피지라고 하는 그 손실액 때문에 사실은 돈이 조금씩 줄어들고 우리가 비트코인 통해 가지고 보통 가지고만 있는 게 더 좋은 수익률을 가진다고 하는 게 보통은 내가 어떤 시점에 좋은 시점이라고 할 때 샀을 때 하고 나쁜 시점이 있을 때 팔았다고 판단했을 때 샀다 팔았다를 했을 때 오히려 비트코인 개수가 줄어드는 게 그 절제 우위에 사실 좋은 시점을 못 가졌기 때문에 비트코인 개수가 줄어드는 건 똑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얼마의 시간을 버텨내는 거 아니면 이제 오 작가님 예로 들면은 30만 원대 사셨는데 50만 원대 평균가로 가지고 계시는데 그걸 한 1, 2년 정도의 그 엄청난 하락기를 또 절반 이상이 깎여져 나가는 시기를 버텼는데 내가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는 감당 가능한 시간이라면은 문제가 없겠지만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간을 감당해야 되는데 만약에 정말 막 레버리지 엄청 써가지고 하게 되면은 못 버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투자 시장에서 이제 내가 급여만으로는 아니면 뭐 벌어들인 소득만으로는 사는 게 힘들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해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요 세 가지였고요. 근데 이제 그런 모델을 통해서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막 투자 시장에서 뭐 비트코인도 샀다 팔았다도 해보고 아니면 뭐 생명과학 주식 아니면 뭐 엔비디아도 사보고 그 다음에 뭐 테슬라도 사보고 이런 거 사면서 느낀 게 제가 이제 약간 돈은 벌 때가 많아요. 근데 돈은 버는데 어떤 좀 느낌이 있냐면요. 아무리 내가 성공한다고 한들 이건 제로섬이에요. 그러니까 제로섬이란 건 뭐냐면은 남의 걸 가져오는 거예요. 예. 근데 단순한 부가 아니라 정말 큰 의미의 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오는 게 뿐만 아니라 남들한테 나눠줘도 정말 그 가치가 넘쳐 흐를 수 있는 포지티브 썸 게임을 하는 게 사실은 더 좋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이런 마르코프 모델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린 게 이런 걸 투자 시장에서 선물 옵션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이런 걸 했을 때 돈은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시간 들여가지고 노력하면은 약간 승률이 점점 높아면서 벌 수가 있는데 그래봤자 우리 사회가 바뀐다든지 우리 전 세계라고 하면은 아니면 우리나라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가치를 만들어 놓은 거에 같이 나눠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동안 해왔던 방법이 아니라 비트코인과 비트모빅은 이제 정성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포지티브 썸 게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어떤 거 생각하냐면 이제 구글하고 LT가 뭐냐면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굉장히 좀 퀀텀 업체 중에서 이렇게 샀다 팔았다를 거의 몇백만 분의 1초분에 주문 하나 내놓고 또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취하고 있는 전략의 가장 밑바탕이 아까 말씀드린 히든 마르코프 모델이라고 하는 모델인데
그 모델이 이제 그 연구에 계속되면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래봤자 어떤 거냐면요, 전 세계에 있는 부에서 어떤 새로운 가치를 좀 만들어내가지고 부가 커지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거에서 분배만 새롭게 일어날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런 세계관이 결국 쭉 확장되다 보면 어떤 것까지 나가게 되냐면은, 와, 컴퓨터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정말 엄청나게 컴퓨터 연산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특이점이 온 다음에 인공지능이 사람 대신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업이 없어지고 이런 세계관까지 나가게 되거든요. 제가 그게 사실은 옛날에 좀 얼마 동안 가지고 있던 세계관인데, 인공지능이 정말 많이 발전되어 가지고 지금 뭐 어떤 일들은 많이 없어질 일도 있지만은,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약간 이런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는 건데, 어떤 세계관이면 약간 결정론적인 세계관인데, 근데 제가 이제 삶을 조금 더 살아보면서 뭐 살다보고 아니면 비트모비 생태계에도 와보고 이런 느끼는 건 뭐냐면은, 생각보다 이 세계가 그렇게 결정론적이지 않다는 거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회랑학파 철학 수업을 통해서 배운 걸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옛날에 1960년대에서 70년대 중반까지는 IBM이라는 거대 회사가 거의 주식시장을 이끌었고, 그 후에 한 10년 정도는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구글. 그래서 이제 한 2020년대 중반 이후로는 비트코인이 시작돼서, 사실 지금 시점이 한 이 정도잖아요. 이 책을 썼던, 이 차트를 만들었던 사람은 지금의 시점이 한 이 정도고, 앞으로는 비트코인의 시대가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2035년 정도까지 비트코인이 엄청 확장을 하다가, 그 다음에 뭐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영향력이 조금씩 옛날만큼의 엄청난 기울기로 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확대돼 간다는 모델을 이렇게 정리한 거고, 가장 대표적인 이제 IT 기업 또는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이제 비트코인의 시대로 넘어왔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자, 이제 철학 수업을 넘어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랑학파 첫 수업에서 제가 접한 게 파르메니데스였어요. 근데 이 파르메니데스가 저 그때 한 말이 뭐냐면은, only being is, not being is not, and cannot be thought. 즉, 오직 존재만 있고 비존재는 없고 생각할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제가 철학 수업 여기 와서 딱 오태민 작가님이 여기서 설명하시고, 제가 이쯤에서 저기서 들었는데, 진짜 솔직히 머릿속에서 떠오른 건 뭐냐면, 뭔 개소리야, 이런 말을 생각해서 있어요. 당연하지, 저걸 뭘 되게 철학적인 것처럼 말을 해,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정말 개소리면은, 오 작가님이 이렇게 핵심적인 어떤 철학 수업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초점에, 그러니까 다른 여러 인물도 많았지만은 굳이 파르메니데스라는 이 그리스 철학자를 딱 짚어가지고 이 철학자로부터 어떤 거를 중요성을 시작하려고 했던 생각을 안 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해가지고, 이걸 그냥 단순히 개소리라고 생각하기보단 뭔가 있겠지 하면서 또 집에서 파본 거예요. 근데 제가 파보니까는 이제 이해가 돼가지고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너무나도 항상 참으로 보이는 이 명제를 과연 증명할 수 있을까? 이 증명하는 것부터 철학은 출발합니다. 바로 어떤 세계, 우주에 대한 최초의 연역적인 증명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파르메니데스는 사실 우주론을 시작한 거고, 그게 철학의 시원이에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요. 그래서 철학적인 건 아까 제가 셀프 레퍼런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여기 위에 자기 선언적 구조라고 써놨는데, 이게 단위가 커가지고 10의 30제곱 정도 되면은 어마어마한 큰데, 그거보다 좀 작은 10의 25제곱이 한 뭐 엄청나게 큰 은하계, 아니면 뭐 어떤 광년 정도 되는 거, 뭐 은하계, 오리온 자리, 뭐 이렇게 태양계 이래가지고 크기가 작아지는데, 작아져서 한 10의 마이너스 15쯤 되면 원자 핵 정도가 규모가 되고, 더 작아가지고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27제곱이라고 나왔는데, 플랑크 길이라고 하는 10의 마이너스 35제곱 정도가 하는 최소 단위가 있어요. 그 최소 단위 정도를 만약에 뛰어넘으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를 궁금해하는 과학자도 있는데, 그러면 다시 이게 반대 방향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재밌어가지고 넣은 거고, 이제 인식적인 거를 보면은, 이게 사실 제가 어떤 거냐면, 아까 오디오 커뮤니티에 올렸던 건데, 전깃줄 해가지고 소리가 변한다는 걸 사람들이 인정을 못하고 못 믿다 보니까, 그냥 제가 그거를 당신이 아는 게 정말 모르고 있는 걸 다 알고 아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지점은 이제 소크라테스가 당신이 모르는 걸 안다는 건데,
그거 말고 당신이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는 어떤 영역이 있다는 거를 말하려고 이제 제가 영역을 해서 그 오디오 커뮤니티에 썼던 건데, 근데 사실은 저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절대로 확실히 알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영상을 조금 더 설명하는 영상이 좋은 게 있어가지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970년 수학자 존 코노웨이가 만든 게임 오브 라이프를 소개하죠. 아쉽게도 2020년 코로나로 세상을 떠났지만요. 코노웨이의 게임 오브 라이프는 무한한 네모칸에서 이루어집니다. 각 네모칸은 살거나 죽죠. 그리고 딱 두 가지 규칙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만약 주변에 딱 3개의 살아있는 칸이 있다면 살아납니다. 둘째, 살아있는 칸이 2개 이하거나 4개 이상이면 죽습니다. 처음 상태를 설정해두면 이 두 가지 규칙을 가지고 한번 진행되고 그 다음 진행되고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자동적으로 진행되죠. 코네이는 이걸 제로 플레이어 게임이라 불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게임의 규칙 자체는 매우 간단하지만 나타낼 수 있는 양상은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패턴은 일단 도달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패턴은 계속해서 반복되죠. 몇 개는 글라이더처럼 끝없이 앞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라지는 패턴들도 많죠. 하지만 영원히 자라나는 것들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칸을 만들어내죠. 과연 특정 패턴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될지 미리 알 수 있을 것 같나요? 바뀌지 않는 안정된 상태가 될 수도, 또는 무한히 성장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코네이의 인생 게임에서 패턴의 운명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는 유한한 시간 내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없습니다. 이 게임 자체가 간단한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양한 시작을 가지고 실행시켜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찰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있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만 세대 동안 관찰한다 하여도 그게 영원히 지속될지 또는 수십억 세대 동안만 지속될지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게임만이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요. 수많은 시스템들은 모두가 불확실합니다. 왕타일 문제, 양자 물리, 항공 티켓 예약, 심지어 카드 게임까지도요. 네. 그래서 이제 저기서 영상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 모든 곳에서 결정 불가능성이 어떻게 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코네이 게임에서 이제 어떤 특정 패턴이 있다고 할 때 그거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우리는 그 시작점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유한한 시간 내에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없다는 거고, 단순히 그 게임만이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답은 아니요. 수많은 시스템 모두가 결정 불가능합니다. 이 결정 불가능한 수많은 시스템 중에서 어떤 것도 있냐면요. 우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시스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우주가 아까 보여드렸던 어떤 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의 아까 코네이 게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루고 싶은 이 말인데요. 이거를 좀 쉽게 설명하려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 결국은 어떤 거냐면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를 설명을 해야 되는 얘기여가지고 좀 쉬운 얘기를 찾아봤는데, 최대한 쉽게 수학 공식 안 들어가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야기가 위주여가지고 그나마 제일 괜찮은 걸 한번 했는데 한번 영상 같이 한번 몇 개 좀 보겠습니다. 1874년 독일 수학자 칸토어가 한 논문을 통해 최초로 집합론을 정의했습니다. 집합이란 잘 정의된 어떤 것들의 모임입니다. 신발 두 짝이 하나의 짝을 이루는 것처럼 여러 건축물의 집합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포함한 집합이 있을 수도 있죠. 칸토어는 이런 집합 중에서 숫자에 주목했습니다. 1, 2, 3, 4로 계속되는 자연수, 그리고 3분의 1, 2분의 5와 같이 분수, 파이, 자연상수, 루트 2와 같은 무한서수를 포함하는 실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칸토어는
자연수의 개수가 많을지 0과 1 사이에 실수가 많을지 고민했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무한히 많이 있으니 둘 다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죠. 만약 둘 다 개수가 같다면 한쪽에 자연수를 쓰고 다른 쪽엔 0과 1 사이에 실수를 써서 하나씩 맞춰볼 수 있겠죠. 한번 무한한 목록을 작성해 봅시다. 자연수엔 명확한 순서가 있지만 0과 1 사이의 실수에는 딱히 순서가 없으니 중복되지 않게 임의의 순서로 써내려가 봅시다. 만약 이 표를 무한히 채웠을 때 어느 한쪽도 남는 게 없다면 모든 자연수와 실수가 1대1 대응이 되어 자연수의 집합과 0에서 1 사이의 실수의 집합은 크기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자연수와 실수가 같은 크기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무한 목록을 채워 썼다고 해봅시다. 편의를 위해 자연수를 마치 실수의 번호처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새로운 실수를 적어보죠. 먼저 첫 번째 실수에 첫 번째 숫자에 1을 더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실수에 두 번째 숫자를 1을 더해쓰고 세 번째도 똑같이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다 만약에 숫자가 9라면 1을 빼서 8을 씁니다. 이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면 0과 1 사이의 실수를 하나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무한 목록 어디에도 없는 숫자입니다. 첫 번째 숫자가 첫 번째 실수와 다르고 두 번째 숫자가 두 번째 실수와 다르고 계속해서 한 자리씩 다릅니다. 적어도 모든 숫자가 대각선 숫자 한 자리는 다르기 때문에 이 숫자는 모든 숫자와 다릅니다. 이게 바로 칸투어의 대각선 논법입니다. 결론은 무한한 자연수의 집합보다 0에서 1 사이의 실수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무한대는 같은 크기가 아닙니다. 칸토는 이 두 집합을 countable, uncountable이라 불렀습니다. 한국말로는 가산집합과 비가산집합이며 비가산집합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칸토의 주장은 수학 역사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2000년 동안 수학은 유클리드 기하학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습니다. 하지만 19세기 로버체브스키와 가우스의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시작으로 수학은 근본적인 기초를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그 결과 미적분학의 핵심이었던 극한이라는 개념이 잘못 정의된 것으로 밝혀져 혼란스러웠죠. 그리고 칸토어는 무한대라는 개념 자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1800년대 말 수학자들은 두 의견으로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한쪽은 칸토어의 생각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직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학은 순수한 인간 정신이 만들어낸 창조물이며 칸토어가 말한 것 같은 무한은 실제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알리 프엔칼레는 후세의 집합이론을 질병처럼 여겨질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죠. 레오폴드 크로네커는 칸토어를 과학적 사기꾼, 부패한 젊은이라고 부르며 칸토어가 직업을 가지지 못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다른 쪽은 형식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칸토어의 집합론을 통해 수학적으로 완전하고 논리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식주의자들의 리더는 독일의 유명한 수학자 다비트 힐베르트였습니다. 힐베르트는 수학의 수많은 영역에서 영향력을 미친 살아있는 전설과도 같은 수학자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거의 이길 뻔하기도 했죠. 양자역학에 중요하게 사용되는 완전히 새로운 수학적 개념을 만들었죠. 그는 칸토어의 집합론을 기반으로 한 더 형식적이고 엄격한 수학적 시스템이 수세기 동안 풀어내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할베르트와 대부분의 수학자들은 누구도 칸토어가 창조한 낙원에서 우리를 추방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선언했지만 1901년 수학자 버트런드 러셀이 집합론의 치명적인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만약 집합이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다면 자기 자신을 포함한 다른 집합 또한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합들의 집합은 자기 자신을 포함해야 합니다. 5개 이상의 원소들을 가진 집합들의 집합 또한 자기 자신을 포함해야 하죠. 그럼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집합들의 집합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군요. 근데 자기 자신을 포함하지 않는 집합들의 집합 R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R이 자기 자신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R은 자기 자신을 포함하지 않으니 R 집합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R이 자기 자신을 포함하면 자기 자신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R의 정의랑 어긋나 역설에 갇히게 됩니다. 이 역설은 러셀의 역설이라 불리며
추후 러셀은 이 패러독스를 한 마을에 비유하여 설명했습니다. 마을에 모든 남자는 면도를 해야 하며 면도사는 혼자서 면도를 하지 않는 사람만 면도사가 될 수 있다 라는 법안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면도사도 그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이기 때문에 면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면도를 해줄 수 있을까요? 혼자서 면도를 하지 않는다면 면도사가 면도를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면도사는 혼자서 면도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면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면도사는 스스로 면도를 할 수 없지만 남자이기 때문에 면도를 해야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칸토와의 집합론을 반대했던 직관주의자들은 러셀의 역설을 환영했지만 힐베르트의 학교 출신 수학자 체르멜로와 몇몇 학자들은 집합론의 새로운 개념을 추가하여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집합의 집합은 더 이상 집합으로 여기지 않았죠. 따라서 자기 자신을 포함하지 않는 집합의 집합도 더 이상 집합이 아니게 되었고 Paradox of Self-Reference, 러셀의 역설이 해결되었죠. 형식주의자들의 싸움이 끝난 건 아니었지만 러셀의 역설은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네. 혹시 영상 이해 가세요? 이게 간단하게 아주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요. 어떤 문장이 있냐면요. 이 문장은 거짓말이다. 이 문장을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그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영상으로는 되게 좀 많이 나오는 건데. 1960년대 수학자 하우왕은 각별히 다양한 색으로 이루어진 정사각형 타일들을 가지고 한 가지 문제를 만듭니다. 각각의 타일들은 모두 같은 색 변끼리 맞닿아야 합니다. 돌리거나 뒤집는 건 불가능하며 밀어서 옮길 수만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타일들의 집합을 가지고 빈틈없이 무한한 평면을 빼곡히 채울 수 있을까입니다. 이 문제는 평면을 채울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코네이의 인생 게임과 같이 불확실하죠. 사실 이 두 문제는 완벽히 같은 문제이며 궁극적으로 힐베르트와 형식주의자들이 거의 밝혀냈던 러셀의 패러독스 속 자기 언급에서 온 문제입니다. 힐베르트는 새로운 증명 시스템을 개발하여 수학의 기초를 다지기를 원했습니다. 이 증명 시스템은 고대 그리스 시대로부터 이어져 온 오래된 아이디어였습니다. 증명은 참이라 여겨지는 공리에서 시작됩니다. 직선은 두 점을 이어 그릴 수 있다는 것 같은 공리 말이죠. 이런 공리를 바탕으로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여 정리로 만듭니다. 이미 증명된 정리를 가지고 또 다른 정리를 만들죠. 힐베르트는 엄격한 규칙들로 이루어진 논리적 기호집합을 통해 수학적 명제들을 기술할 수 있는 증명 가능한 형식 체계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로 나온 게 여러분 1 더하기 1이라는 거를 증명하실 수 있으세요? 예, 회랑학파 교과서를 쓰신 버트런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1 더하기 1이라는 걸 증명을 했는데요. 178페이지에 걸쳐서 증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6개월 전, 1년 정도 전에 제 딸이 이제 5살, 6살인데요. 아빠 1 더하기 1은 왜 2야?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답해주지?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해 줄까 고민하다가 사실 아직도 답을 못 해주고 있어요. 왜냐면은 대신 뭘 보여줬냐면 넘버블록스를 보여줬어요. 넘버블록스 혹시 영상 아세요? 주사위들 같은 게 네모 정상 정육면체가 나와가지고 1 더하기 1은 2개니까 2 이렇게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직관적으로 말고 정말 엄밀하게 증명을 하면은 한 178페이지에 가서 수학 기호들을 빼곡하게 적한 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건데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힐베르트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수학자가 이제 3가지 의문을 가졌던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수학은 정말 완전한가? 여기서 완전은 거의 신과 같이 완전한가? 이런 의미고 수학은 일관적인가? 즉, 그 체계 내에서 모순이 없는가? 또 수학은 그렇다면 결정 가능한가? 결정 가능하다는 건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 몇 개 봤었죠? 아까 이 영상도 어떤 거냐면 임의의 초기 값을 주었을 때 미래의 값을 알 수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 어떤 초기 값에 관해서 결정 가능한 문제가 되느냐 그 문제인데
10년. 근데 이게 힐베르트는 셋 다 가능하다고 봤어요. 근데 힐베르트는 셋 다 가능하다고 봤는데 아니에요. 셋 다 불가능해요 라고 말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게 괴델이에요. 힐베르트는 학회에서 괴델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기초 영산이 가능한 모든 수학에는 증명할 수 없는 참된 명제가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하면 이 영상을 보면 조금 난해할 수도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이 괴델의 자기연도 패러독스를 잘 보여주는 TV쇼가 있습니다. Jim is my enemy, but it turns out that Jim is also his own worst enemy. And the enemy of my enemy is my friend. So Jim is actually my friend. But because he is his own worst enemy, the enemy of my friend is my enemy. So actually Jim is my enemy. But 어떤 느낌이세요? 제가 회랑학파 처음 수업에서 파르메니데스를 접하고 느끼는 느낌이 지금 여러분의 느낌이실 거야. 네. 뭐야 이거? 제가 느낀 느낌이 아마 전해지길 바라면서 이걸 넣었고요. 괴델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진리와 어떤 그 진리가 증명이 가능하다는 것은 전혀 같지 않다고 말을 했고요. 수학이라고 하는 어떤 논리체계가 그 자신의 일관성도 증명할 수 없고 어떤 모순도 없다고 증명할 수 없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수학은 결정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품었을 때 결론은 괴델은 결정 가능하지 않다였고 그리고 괴델은 굉장히 괴델수라는 걸 통해 가지고 복잡하게 증명을 했는데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튜링 머신을 만든 사람은 이 똑같은 질문을 굉장히 단순한 질문으로 치환해 가지고 풀어버려요. 그게 이제 저기 그림으로 나온 튜링 머신이라는 거고 이 튜링 머신의 원리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아까 말씀드린 실베르트는 결정 문제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어떤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한 방법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보는 쪽이고 튜링은 이제 그런 게 궁극적으로 정하는 게 불가능해서 정지한다는 쪽이었어요. 그래서 튜링 머신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괴델의 방법이 너무 좀 어렵게 느껴지고 좀 다 자기만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튜링 머신을 만들게 되었고 튜링이 이제 그 튜링 머신을 만들게 되는 건데 그 시절 컴퓨터는 아직 기계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길고 지루한 계산을 해야 하는 여성들을 지칭하는 단어였죠. 튜링은 완전 But to do it, he had to invent the model. But to do it, 이게 he had to 영상이 안 invent- 넘어가네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튜링은 어떤 거를 하려고 했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딱 한 문장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문장은 거짓이다. 이거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실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문장이 거짓이다라고 말해버리면은 거짓이기 때문에 이 문장 자체가 어떻게 돼버릴까요? 참이 돼버리죠. 그러면은 거짓인 게 맞으니까는 무한회로에 빠지게 돼버려요. 예, 이게 철학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은 수학이 결정 불가능하다는 거고 다르게 말해서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은 컴퓨터가 계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고 이거를 컴퓨터로 말하지 말고 약간 아까 제가 그 논리 시스템이라고 봤을 때 이 컴퓨터 대신 우주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주에서 우리가 판단 불가능한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파르메니데스가 말한 게 사실 괴델의 불안정성 증명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파르메니데스는 굉장히 좀 철학적인 언어로 디케 여신이 말한 진리의 길, 의견의 길 이렇게 두 가지 길로서 말을 풀어냈는데 괴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수학이라는 논리 체계가 이미 힐베르트가 굉장히 확고하게 구상했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아닌데 그거 너가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을 쌓은 게 아니라 이렇게 쉽게 무너지잖아. 결정 불가능해 라고 말한 게 괴델이에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튜링이 만들었고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은 모든 논리적인 체계가 자기 논리 체계 바깥에 존재하는 정보 원천들 및 가설들인 신탁의 가르침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조금 이따 설명하고 그 이후로는 논리 체계 자체적으로 자기 참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 작가님의 가끔 이제 제가 최근에 본 영상에서 이제 이걸 봤는데 오 작가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이 관악산에 오르게 된 계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묻잖아요. 그게 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관악산에 왜 오르셨어요? 여기 오르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여기 계실 거고. 예, 왜 오르셨어요? 네? 오작감이 되는 실내? 아, 머리숱 좀 채워드리려고요? 아무도 없으면 외로울까봐. 네, 제가 이제 이렇게 그 회랑학파 철학 수업에서 들었던 걸 이제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거냐면요. 논리 체계 바깥에서 최초로 어떤 신탁의 가르침이 필요한다는 게 여러분들이 관악산에 오르게 되는 이유와 동일해요. 어떤 거냐면은 관악산에 등반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비트 모빅이 0 to 1, 뭐 한 10,000원이라고 생각할게요. 10,000원 정도 이상의 기적을 만들어내었을 때 모빅의 논리 체계는 작동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경로 의존적인 길을 지금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관악산에 처음 오르게 된 건 왜 오른 거예요? 그 첫 출발은 작가님께서 2년 전 이제 지혜의 족보 채널을 이제 운영하면서 쌓은 신뢰와 지식이 기능했는데 그게 이제 신탁의 가르침으로 기능을 했던 거고 이를 통해서 관악산에 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신 거냐면은 앞으로 비트모빅이라는 어떤 암호화폐가 앞으로 가치가 있어질 거라는 믿음을 많이 갖게 되었고 아니면 뭐 오 작가님이 만든 거니까 뭐 내가 정확히 이해는 못하라도 뭔가 있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래가지고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여러 사람들이 한 그때 4,500명 되셨나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근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등반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비트모빅이라는 논리 체계 그 자체로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비트모빅이라는 논리 체계가 사실은 비트코인을 따라가지고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지만은 그 논리 체계를 처음 만들게 한 거는 외부 요소인데 그 외부적인 요소가 이제 오 작가님이 지혜 족보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쌓은 사람들의 신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조금 아까 우주론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이게 인신론을 확장하면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뭐 신은 존재하나, 우주는 유한하나, 시간의 시작은 있나 없나, 인간에게 영혼은 있나 없나, 의식도 될 수 있고, 또는 자연의 모든 것들은 인과 법칙에 따를까요? 아니면 우연히 자유롭게 일어날까요? 근데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질문을 헛소리라고 말해버렸고요. 칸트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점잖게 얘기했어요. 튜링 머신이라면 이게 무한 루프에 빠져서 여러분 혹시 게임 좋아하시면 게임 창을 열었는데 갑자기 로딩을 하고 있는데 계속 1시간째 로딩되고 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실 텐데 그게 이거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여기서 칸트가 말한 비판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 능력의 한계를 긋겠다는 거고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 불가능한 게 있다는 것이고 그거는 사실은 어떤 거냐면은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와 연결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관념론과 이제 유물론이 있는데 관념론은 어떤 의식을 좀 더 중요시하는 거고 유물론은 물질적인 걸 좀 더 중요시하는데 이게 이원론하고 일원론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인식론인데 이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건데요. 여러분은 이제 이게 회랑학파 강의 후반기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그림이에요. 어떤 사과가 있는데 여러분이 눈으로 이 사과를 봐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사과를 떠올려요. 근데 이렇게 사과를 떠올렸는데 이게 외부의 대상으로서 그 물 자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보고 이게 일어난 건지 다름 아니면은 내가 어떤 인식 체계를 가지고 이 사과를 보았기 때문에 그 사과를 보고 반대로 다시 이 사과가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지 이게 인식론의 그 핵심적인 거고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사과라는 그 물 자체가 외부 환경으로 존재하고 그거를 관측하는 사람이 뭐 눈이라는 감각기관으로 보고 그게 뇌에서 인지가 된다고 가르쳐줬는데 이게 현대과학에 와서는 이게 반대가 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지금 철학적으로는 이제 이걸 칸트가 제시를 한 건데 칸트는 뭐라고 제시했냐면은 나의 인식 구조가 대상을 내 방식대로 구성한다고 보는 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외부 환경에 존재하는 사과가 있어서 이게 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사과로 갔다가 그게 다시 나한테 와서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이제 칸트가 연역적인 사고를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 현대 과학이 실험해본 결과 실제로 그래요. 왜 실제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눈으로 봤을 때 뇌에서 뉴런들을 통해서 어떤 신경이 가잖아요. 근데 그 신경이 갈 때 눈에서부터 뇌로 가는 신경의 정보량이 더 많은 게 아니라 뇌에서 눈으로 내려오는 정보량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겉에서 눈에서 뇌로 올라가는 것보다
내 머릿속에서 일어난 걸 바탕으로 눈으로 내려오는 정보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게 신경과학적으로 지금 증명이 돼가지고 칸트가 말한 게 그런 얘기였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지금 있는데, 이게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여기 흑두루미가 있는데 이 흑두루미가 이게 그 사육원에서 커가지고 동물원에서 커가지고 딱 첫 번째 태어나서 본 사람이 흑두루미를 주변에서 보지를 못하고 사육사만 본 거예요. 근데 이 흑두루미가 암컷인데, 그러다 보니까 얘 흑두루미가 자기가 흑두루미라고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짝짓기 할 성년 개체가 됐는데, 남성 흑두루미가 와서 짝짓기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얘가 난 흑두루미 아닌데 니 왜 나한테 이렇게 짝짓기 하려고 하니 이러면서 거부를 해요. 그래서 이 흑두루미가 한 10년 넘는 기간 동안 짝짓기를 안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이 동물의 개체를 늘리는 데 실패하겠다 싶어가지고 동물원이 어떤 특단의 결정을 하냐면요. 이 사육사가 남자 이제 흑두루미의 행동 패턴을 본받아가지고 이 흑두루미한테 남자 흑두루미가 하는 행동을 이 남자 사육사가 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겠죠. 막 펄럭펄럭하고 끼끼 뭐 하면서 그 남자 그 흑두루미가 짝짓기 때 하는 행동을 이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흑두루미가 오 왕자님 이러면서 반응을 한 거예요. 이게 참 정말 웃긴 건데 그러니까 이게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흑두루미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거고, 그런 걸 인식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 남자가 그렇게 너가 찾던 너의 왕자님이야 이렇게 행동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 흑두루미는 체외 수정을 통해 가지고 짝짓기에 성공해서 자손을 낳을 수가 있어졌어요. 그래서 이 흑두루미가 죽었는데, 이거랑 비슷한 거 반대된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는 정글북 아시죠? 모글리가 똑같은 건데, 모글리는 인간이었지만은 늑대들한테서 자라가지고 늑대처럼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일종의 사고를 아니면 뭐 흑두루미가 생각을 한다고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인식을 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면은 그 인식 체계 자체가 나의 존재를 규정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딱 맞는 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기사가 회랑학파 철학 수업 듣다가 이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저는 이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칸트는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인간은 어떻게 경험하지도 않고 지식을 담고 있는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지를 의문을 가졌는데, 이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통해서 반대로 해석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받아들이면은 내가 바깥에 어떤 물 자체가 먼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대상을 인식하는 인식 체계가 먼저 선언적으로 있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내가 어떤 여러 현상들을 그 인식 체계 내에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더 이상 외부 환경에 어떻게 낱낱이 존재하는 사물 그 자체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인식 체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트맥시들이 비트마이 말고 우리나라 뭐 많이 여러 경제학자들이 비트코인을 거부했던 것은 단순히 말하면은 잘못된 인식 체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인식 체계가 그들한테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암컷 제두루미처럼 각인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연결해 보냐면은, 저는 이제 기존에 수학은 완전히 진짜 아름다운 학문 뭐 이런 약간 자연계의 특징이 있거든요. 자연계적으로 막 수학, 너무 계산하기 너무 어렵고 문제도 어렵다. 하지만은 수학 그 자체는 참 완전 무결하고 이런 걸 실 거야.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떤 좀 인식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약간 결정론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유튜브에서 특이점이 온데 인공지능이 더 이상 더 발전해가지고 이제 인간을 지배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런가? 진짜 그런가? 이러면서 막 약간 불안해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 직업이 뭐 없어질 건가? 이렇게 걱정하기도 하고, 이런 쪽의 인식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그냥 쭉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니까, 그럴 일 없겠구나라고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증명 불가능하지만은 자기 생산 가능한 역설정 가능성이 AI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초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기에 신탁의 가르침이 작용을 해야 AI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해내게 돼요. 그 이상의 것은 실제로 AI가 자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해내는 경우는 좀 드물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의 유연성을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이, 책을 많이 읽자고 생각했는데, 이게 참 현대사회를 사는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책 읽을 시간 내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참 책 읽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책을 진짜 잘 못 읽어요.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와서 저녁 시간에 와보면 책 읽는 게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어가지고 잘 못 읽을 때도 많은데, 근데 이제 다짐은 이제 또 한 거죠. 책을 많이 읽자고.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이제 나온 논문인데 네이처지에 실린 건데요. 어떤 거냐면요. 양자 역학적 관점에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인 건데, 단일 중성자, 이게 단일인 게 중요한데요. 기존에는 여러 개의 전자를 이용해서 이중슬릿 실험을 했는데, 이거는 단일 중성자인 게 더 중요한 건데, 이 단일 중성자가 이중슬릿, 이렇게 틈이 있는 어떤 틈새로 지나갈 때, 만약에 이 틈새가 이 중성자의 원자가 존재하는 어떤 확률적인 분포도 내보다 더 작은 상태로 있으면은, 이게 여기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맥락을 지니냐면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파동함수적으로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게 관측하지 않으면은 저렇게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틈새를. 이게 어떤 맥락이면 단일 중성자도 입자이자 파동이라는 걸 증명한 거고, 결국 어떤 거냐면요, 물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여기서 보기 때문이라는 거는 뭐 슈레딩거의 고양이에서 뭐 이렇게 본다는, 관측한다는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보기 때문이라는 건 결국 어떤 거냐면은 상호작용한다는 거고, 파르메니데스가 사실 어떤 가정을 하고 있냐면요, 암암리에 있는 것 혹은 존재하는 것은 본성상 물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르메니데스는 어떤 양자역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철학적인 관점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파르메니데스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좀 물질이 물체 그 자체라는 걸 좀 생각하고 있는 편인데, 약간 이게 양자역학에서 좀 깨져가지고, 제가 양자역학 관점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양자역학의 기본 개념은 양자 중첩인데, 아까 그 전자가 초반에 이제 전기 이동할 때 말해드렸던 것처럼 전자가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거고, 그 중첩되어 있는 상태를 아까 초전 벡터에서는 결맞은 상태라고 말해서 저항이 완전히 없다는 걸로 말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아는 생명 현상이 광합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밥을 먹어가지고 소화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게 다 이거랑 연관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세세하게 여기서 따지지는 않을 건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의식이라는 게 왜 생길까에 대해서 말해보고 싶은 것 때문에 그 양자 중첩과 결맞음이라는 걸 말을 했는데, 관념론과 유물론에서 언급된 의식은 이제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물질의 문제는 양자적 중첩, 결맞은 상태로 볼 때 이론론에서 이원론과 통합이 가능하다는 건데, 데카르트는 이걸 이제 송가선이라는 가상의 연결로 이제 의식과 물질이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했는데, 이제 그냥 양자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식으로 생각도 가능하고, 이게 결정론적인 시각에서 벗어나가지고 창의성의 영역에 발을 딛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컴퓨터의 계산 속도가 무한히 빨라져가지고 엄청난 능력의 AI가 나타나는 것에 의해서 의식이 발현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특이점이 와가지고 의식이 생기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왜? 현재 컴퓨터는 양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 양자 중첩 현상을 일어나가지고 의식이 구현되는 단계까지는 아직 못 왔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예, 이게 좀 어려운데, 온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기존의 과학은 어땠냐면은, 온도가 정말 절대 용도에 가까워야 이제 양자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는데,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생명 현상을 양자 역학적인 관점에서 지켜봤을 때는 온도가 굳이 절대 용도에 가까운 온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양자적인 현상이 여러 가지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식의 구현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 거고, 불확정성의 문제는 양자역학의 물리적 시스템에서도 발생합니다. 매니바디 시스템이라 불리는 양자 세계에서의 바닥 상태와 첫 번째 들뜬 상태 사이에 에너지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를 우리는 스펙트럴 갭이라 하죠. 이러한 갭이 큰 물질들도 있는 반면, 어떤 물질들은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까지의 에너지가 연속적이기도 합니다. 갭이 없는 물질들을 비교적 저온에서도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등의 상전이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갭이 큰 물질들은 스펙트럴 갭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한 성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물질이 갭이 큰지 작은지 알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웠고 2015년 수학자들이 일반적인 스펙트럴 갭 문제는 불확실하다고 밝혀냈습니다. 이 논문의 서술말을 그대로 말해보자면 물질 입자 사이의 미시적 상호작용에 대한 완벽하고 완전한 설명이 항상 물질의 거시적 특성을 추론하기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튜링이 튜링 머신을 만든 사실을 다시금 떠올려보죠. 오늘날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최대치는 튜링 머신이 할 수 있는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튜링 컴플리니스, 튜링 완전이라고 부릅니다. 비트코인은 튜링 불완전하다고 많이 나오죠? 비트코인 관련해서. 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지만 튜링 머신은 매우 강력합니다. 맹타일은 튜링 완전입니다. 멈춤 문제로 무한한 평면을 채울 수 있는가를 가지고 있을 뿐이죠. 양자 시스템도 튜링 완전입니다. 스펙트럴 갭 문제를 멈춤 문제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인생 게임 또한 튜링 완전입니다. 멈춤 문제는 말 그대로 멈추는가 또는 안 멈추는가이죠.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을 겁니다. 항공 시스템, 컴퓨터 게임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와 엑셀 등 현존하는 대부분의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튜링 완전화도로 설계되어 있지만 이론상 딱 하나의 프로그래밍 언어만 있으면 됩니다. 튜링 완전하기만 하면 어떤 것도 만들 수 있죠. 여기 게임 오브 라이프 안에 튜링 머신이 있습니다. 게임 오브 라이프 자체가 튜링 완전이기 때문에 스스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로 할 수 있습니다. 인생 게임을 보시죠. 게임 속 진행되는 인생 게임입니다. 할베르트의 꿈은 오늘날 모든 현대 컴퓨터 기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자기 증명은 불가능하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파르메니데스가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라는 가장 최초의 말을 먼저 하고 이거를 실제로 맞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가 절대 증명은 불가능해요. 그냥 신이 나한테, 여신이 나한테 말해준 언어로서 진리의 길로서 받아들인 거고 근데 그걸로부터 어떻게 자기 생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논리 체계가 발전되어 나가는 거죠. 아까 보여드린 그 게임 오브 라이프라는 것도 아주 단순한 미시적인 규칙. 자기 옆에 3칸이 켜 있으면은 자기가 켜지고 그렇지 않으면 꺼진다는 아주 미시적인 규칙 때문에 그냥 그 시스템 자체가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왔을 때는 자기 자신조차도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게임 오브 라이프 안에 또 게임 오브 라이프가 있을 수 있고 또 게임 오브 라이프가 될 수 있는 이런 현미적인 구조가 계속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우주적인 측면에서 본 게 아니라 컴퓨터 게임 내에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 오브 라이프 안에서 만들어낸 어떤 거시적인 문제들은 어떤 것들은 증명이 불가능해요. 외부에서 그렇게 준 거기 때문에. 자체 내부 논리 체계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거 초기 값은 외부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완성된 논리 체계, 이게 뭐 수학이 될 수도 있고 우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물리학이 될 수도 있고 그 논리 체계가 만약에 있다면은 그 논리 체계의 내부적으로 근본이 되는 명제는 그 논리 체계 내부 자체에서는 증명이 불가능한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논리 체계 안에서는 끊임없이 자기 참조적으로 어떤 구조물을 만들어내면서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블록체인도 똑같거든요. 비트코인도 그렇고. 실질적인 창조가 가능해지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그래서 이게 아까 그 영상 보신 것은 어떻게 표현하면 이게 수학이라는 거대한 구조물이 쌓여져 있는데 그 수학이라는 거대한 구조물이 사실 근본적으로는 어떤 거대한 구멍으로 위에 허공에 떠 있는 거예요. 허공에 떠 있다는 말 익숙하시죠? 작가님이 항상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이 물리학 체계, 수학 체계, 특히 경제학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주 큰 구멍 위에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수학 체계에서 가장 논리적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오늘 수학 체계 관점에서 알려드린 거고, 다른 여러 형태로서도 가능해요. 예. 그래서 제가 회랑학과 수업을 통해서 배운 건 뭐냐면은, 현실이라는 것, 실체 또는 뭐 서브스탠스는 세상에 대한 불안정한 토대 또는 이해 위에 세워져 있다. 그것은 자기 참조적이고 세상은 불확실하고 모순이 팽배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로 인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